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애린입니다. 간밤 FMC 의사력 공개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유지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향후 몇 달 뒤에는 지금의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사실상 지금 한입 두 말 아니냐 이런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분석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들 매수가 쭉 끊겼는데 아쉽게도 코스닥까지 외국인들은 동반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우려 외인 팔자세 1980선까지 내놓았는데 오늘 소재, 산업재 섹터 특별히 좋지 못하고요. 의외로 자동차가 버티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요.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편도적으로 끌어내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밀리고 낙폭을 더 키우자 코스닥까지 하락 반전된 현재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개파락을 했긴 했지만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90도 잠깐 보여줬던 아침인데 의외로 다시 낙폭이 커지면서 1970까지 왜 밀렸을까요? 수급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간밤에 미국에 있었던 이벤트는 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돌아오나 했던 외국인들 매수도 오늘은 실종된 것 같고요. 네, 일단 밤사이 있었던 거 앞서서 다른 데서도 많이 안내를 받았겠지만 핵심 엑기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제 11시경 버냉키 연설이 있었죠. 상하원 의회에서 일단 합동 연설이 있었고요. 단순히 버냉키의 연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연설을 마치고 나서 다른 연준의 의장이 질문, 즉 Q&A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버냉키가 연설에서 나온 것들은 기존의 자산 매입 850억 달러, 매월 이제 93조 원 정도로 집행하는 그 MBS 매입과 국채 매입,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당분간 줄일 여지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4월 30일과 5월 1일 연준의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버냉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도 할 수 있지만 또 늘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양적 완화를 더 집행할 수도 있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일부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제 밤 11시에 연설한 게 사실 그다지 많이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기존에 4월 말에 있었던 그 연준의 회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요.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요. 다른 연준 의원이 그러면은 자산 매입을 축소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느냐? 노동절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거든요. 버냉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습니다. 질문을 회피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새벽 2시에 FOMC, 즉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진행됐던 그 회의록이, 연준의 회의록이 항상 3주 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현재 미국 경제는 GDP와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미온적 회복세를 가지고 있다. 즉 회복은 더디지만 어쨌든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까지 상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자산 매입의 규모와 속도, 어떤 이 월간 850억 달러씩 사는 거, 그 규모와요, 그 속도,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이요. 채권 매입 규모 축소, 확대 조절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문구에 익시트 스트라러지라고 해가지고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준의 회의록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의 연준의 회의에서 사실 3월 달에 연준의 회의가 있었을 때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회의록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 쪽에서 연준의 의원이 9명 중에 3명이 6월 달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연준의 회의록에 역시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밤사이에 결국에 11시에 버냉키의
연설에 월간은 웃었고요. 2시에 회의록에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한때 또한 사상 최고를 장중에 찍고 결국엔 한 0.5%에서 1%대 선대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화 가치들, 원자재 상품들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버냉키가 한 말 중에서 하나 또 있는데요. 섣부른 긴축은 미국 경제 회복의 리스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표현은 사실 맞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그 Q&A 시간에서 어떤 노동절이면 한 가을쯤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9월, 10월 이때 당시에 자산 매입을 축소할 의지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답도 안 했고요. 연준의 나머지 3명이 6월 달부터 고용지표가 만약에 전월보다 더 좋아진다면은 6월에 있을 회의에서 결국엔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회의록에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달러 강세.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연준이 축소를 하면은요, 양적 완화를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 만약에 그것을 유지하고 축소 이런 발언이 없으면은 달러의 약세로 돌아서면서 다른 통화상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달러 강세가 보였으니까 어제 유로가 한때 버냉키 발언 때 1.3불대를 회복했다가 결국엔 급락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온스당 1413불까지 무려 한 달 내고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감은 1360불까지 고점 대비 50불 정도가 빠졌습니다. 온스 대비. 그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버냉키에 대한 연설도 실망감이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출구 전략이 앞으로 가셔야 될 것은 분명한데 그 시기를 어쨌든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내를 좀 표현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어떤 수급 상황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비차익에서 1,000억이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이 샀죠. 근데 뭘로 샀습니까? 기계로 샀다고 말씀드렸고 비차익으로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계리 차를 이용해서 사는 건데 사실 차익거래를 들으면 지수가 크게 올라가도 별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고요. 비차익은 바스켓으로 사니까 현물을 외국인이 직접 사는 거다.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비차익도 차익을 약간 가장해서 그런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HTS에서 수급만으로 체크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즉 외국인이 최근에 그동안 샀던 거를 오늘 시장에서 253억밖에 거래소에서 안 파는 걸로 나오지만 비차익 1,000억 물량이요. 외국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은 역시 실망감을 안 줬다는 거죠. 국내 증시 최근에 일본의 롱 전략 그리고 한국의 숏 전략에서 한국의 숏에서 숏커버를 했다면은 그 숏커버를 다시 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내는요, 외국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출구 전략 얘기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고요. 기관은 역시 버냉키 이번에 좀 실망했다. 기관인도 최근에 많이 베팅했습니다. 어제 연기금도 많이 베팅을 했고요. 오늘 기관도 같이 내뱉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개인은요. 사실 버냉키 앞선 연설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적 완화 지속한다고 했거든요. 출구 전략이 아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는 지속한다잖아. 출구 전략 논의는 그냥 논의일 뿐이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에서도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사실 별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고요. 그동안 산 걸 좀 차익 실현한다고 해서 보시면 되고, 기간은 차익 실현하던 거를 그동안 다시 좀 쇼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일에 이제 2,000포인트 거의 부근까지 장중에 올라가고 외국인들도 꾸준한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 팀장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제자리 보합권 1970, 80 라인에 돌아온 셈인데 역시 이제 코스피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은요, 오늘 초점은요, 외국인이 4일 동안 사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250억밖에 안 던지지만 비차익으로 1,000억이 넘게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동안의 외국인 매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내일, 금요일날 드라기의 연설이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 유럽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하방은 그리고 강력한 상방은 지금은 나올 수 없는 시장입니다.
즉 하방에 대한 경직은 어떤 유동성이 막고 있고요. 상방에 대한 어떤 저항은요.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형주들 뭐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뭐 지금 실적이 좋은 것들이요. 대형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타사에서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형주긴 한데요. 얘는 왜 추천을 드렸냐면요.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2분기가 IT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든 그리고 소형주, 중형주든 그리고 지수랑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 것들은 유동성이 몰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요. 현대차, 기아차를 좀 논의시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반등 준 거는요. 엔저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던 거는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화가 오늘도 무려 8원이나 급등하면서 1120원을 넘어갔는데요. 엔화 약세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아닙니다. 과연 2분기 실적 때 현대기아차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 좋은 게 뭡니까? 한국타이어, 외국계 매수세가 왜 계속 이어질까요?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피를 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국타이어는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안 되니까 이익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타이어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실적이 올해 1분기, 2분기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지 대형주를 마냥 사야 된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라 비스텐 공주, 옛날에 한라공주였는데요. 얘도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비스텐 공주라는 어떤 플랜트 쪽의 공주 사업부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하고요. 자동차 부품 쪽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인수를 다 하고 나서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유럽이나 이런 쪽 매출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 자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법인, 연결회사의 종속 법인들이 이익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계 매수세가 몰리면서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지금은요, 옛날에 무거운 철강 콘크리트, 철강 그런 것들을 썼다면요, 경량화를 하고 있거든요. 외제차들은 뭐 BMW나 아우디 이런 것들 전부 다 경량화. 그런 소유주가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을 사실 이 시간에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워낙 또 대형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형주가 아니라 종목들, 실적들 되는 것들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5월이 거의 다 가고 있고요. 내일 드라기 총재 연설까지 저는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6월달에 컷오프 일정대에 기다리고 있고요. 7월달 되면 또 2분기 실적이 가셔야 될 겁니다. J커브라고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엔저 현상에 대한 역풍 효과가 2분기 실적에 분명히 대형주들을 강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대형주들을 가대 낙폭주들, 뭐 화학, 철강, 조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은 지금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은 단순히 원화 약세로 인해서 엔저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계속 나오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준의 출구 전략 무시할 수 없고요. 국내 시장의 채권 쪽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준이 출구 전략 가셔야 되면 외국인의 채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금이 주식 자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 그런 빅 사이클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어떤 쪽에 투자해야 될지 일본 증시 오늘 보십시오. 2%가 거의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펀드에 이런 쪽 ETF 투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무도 잘 안 하세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손님들도 잘 안 하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돈이 되는 시장 쪽으로 돈을 가야지 안 되는 시장 쪽에서 그냥 단순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고 종목에서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냥 무턱대고 대형주 샀다간 2분기 실적에 또 다칠 수 있다는 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쌤의 선물왕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멘토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중한 때 깜짝 놀랐습니다. 261.80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또 오늘
개파락까지 하면서 260선 아래쪽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눈치 장세 속에서 청산성 포지션들이 일부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 부분은 기관성 플레이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미결제가 평균 정도 대비해서만 나올 뿐이지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출발과 함께 기관계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만 유지가 될 뿐 개인과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인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일부 정에서 신규 매수가 진입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 개인들로 인한 미결제 증감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은 오후장에 좀 종가 마무리 쪽에서는 청산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콜옵션 쪽에서 본다라면 오늘 상당히 수급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최고점에서의 매도 포지션 그리고 최저점에서의 매수 포지션과 같이 좀 도깨비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옵션 쪽에서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 32억 매수로 전환이 됐을 당시에 풋옵션 쪽으로 현재 18억 정도로 매도 압박 카드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의 발빠른 변동 위에서 현재 콜옵션 쪽이 승리를 먼저 가져왔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크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이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보시는 바겠지 프로그램 쪽에서 출발과 함께 많이 비어있던 바스켓 어제 좀 들어 올렸었죠. 그리고 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는 부분 속에서 비차익 역시도 더 확대가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생시장 쪽에서 수급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의 수급 변동은 없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일비와 순간 변동이 커지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색깔론 쪽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한쪽으로 매수를 확대해서 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일은 출발과 함께 양봉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쪽에서 프로그램 압박 카드가 이렇게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빠르게 선물이 좀 도깨비 장세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분봉 갭보정 차트로 설정을 해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장에서 우리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눌림 매수 잡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서 저희는 261.45에 260.45에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고점에서 빠져나왔는 전략을 폈었는데요. 어제 오후장에 억지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 살짝 들어올리는 형국을 만들어줬고요. 그때 현물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시장의 프로그램 여파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것은 아무래도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건 먼저 보내드릴 때 매수 포지션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막에는 외국인 매수가 확대될수록 눌림 매수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고점 매도 전략을 피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정정을 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하방 브레이킹 어디서 걸릴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일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이미 벌써 아침 초반에 이 부분 빨리 올라탔어야 되는데 타지 못했습니다. 바로 259.85 부근인데요. 이 부분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정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기술적 반등 하나만 있다라고만 장중에 하나 터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긴 그림상으로는 현재 기준에선 추세상으로는 조정 쪽으로 가고 있다. 일부 눌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면서요. 종합지수상으로 말씀드려야 가장 체감으로 얻겠죠. 이번 조정은 1940대 초반부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신호탄이 살짝 걸리긴 했는데요. 프로그램 영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금일짜리 변곡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짜리 변곡점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금일짜리 변곡점의 밑쪽 상단은 260.90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259.85입니다. 오늘 종가상 259.85 정확하게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나라 계속해서 조정 쪽으로 이제 일부 눌림 조정 간다라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해외 증시하고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수급의 부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단 밴드 258점 지금 70으로 설정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벌써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제가 그래도 누굽니까? 친절한 추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자리가 하나, 마지막 마디 하나 설정해 드립니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바로 257.35 정도가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오전장 조정 자리겠고요. 예, 오전 자리겠고요. 만약 이거마저 깨고 낸다라면 오후장에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오히려 역발상 매수 포지션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후장 전략에서 나오게 되면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요. 현재까지의 추세는 하방 추세이고 259.85 종가상 올라타는지 못하는지 관전 포인트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매매 따라하자라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고 좀 하방이 많이 열려 있지만 257.35 역시 같이 체크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1977포인트 낙폭이 계속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이미 1,300계약 정도 매도 나가고 있는데요. 현물, 선물, 코스닥 다 파는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네요. 자,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업 종목부터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만 좀 추려봤어요. 사실상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국영 GNM 그리고 YD 온라인, 태평양 물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어떤 독자 세력화에 이어서 오늘은 또 손학규 의원과 어떤 연대설 나왔고요. YD 온라인은 SNS의 옷깃 앱스토어 1위 소식이 상한가까지 밀어 올려준 재료가 됐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전일 액면 분할 소식이 상한가 갔었는데 아웃도어 성장 수혜,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오늘 격포제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사실 오늘 우선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요.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한번 대표적으로 꼽아봤고요. 차바유엔 사실 물적 분할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가 했었었는데 오늘 결국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에스텍스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밀리는 양상인데 채권자들이 이제 그 당국의 손실 보전과 면책 요구 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조선해양 쪽도 추가적인 어떤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도 밀리고 종목도 밀리고 하락주 보니까 기분이 좀 그런데요. 기분 좀 풀자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업종목부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뭐 좋지 않지만 이런 와중에도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국영 G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간 좀 정치 테마주로 좀 분류되는 경향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국영 GNM 역시도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이 두 사람의 어떤 연대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지난 22일에 독자적인 어떤 정책 개발을 주도할 이 싱크탱크죠.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하겠다 공식화를 했고 이 이사장의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를 좀 영입을 하면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굉장히 좀 가시화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장집 교수가 손학규 전 대표의 후원 회장이자 또 손학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이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고문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연대설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래서 오늘 국영 GNM이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뭐 섣부른 접근은 좀 금물 이런 말씀을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사고 싶다, 뭐 접근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내일 또 상승이 나오면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음봉이 좀 돌아줬을 때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두 번째 종목은 YD 온라인인데요. 사실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 옷깃이라는 앱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옷깃 같은 경우 SNS 같은 서비스인데, 일단 이 옷깃이라는 이 서비스 앱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SNS 분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구글 플레이어에서도 50만 이상 다운로드를 받는 등의 어떤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오늘 상한가로 또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 옷깃이라는 앱을 실질적으로 좀 다운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다운을 받으시고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서 별로 이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 외에는 다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리상으로는 추가 상승 분명히 좀 가능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이후에 내일 또 좀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갭으로 떠서 좀 밀려줄지 모르겠지만 뭐 중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액면 분할 이슈는 지났고 오히려 회사에 대한 판단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레포트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거위털, 판매 호조 등으로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이 기대감이고, 일단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어떤 리레이팅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겹포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액면 분할의 거래 활발해지고 회사에 대한 리레이팅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태평양물산 좀 유심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태평양물산 언제쯤 진입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상한가 패턴, 상한가 이제 좀 풀리고 뭐 그 다음 날이나 해서 음봉 만들 때 그때 진입하면 적정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뭐 바로 진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내일 좀 음봉 하나 나와주면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셨던 그 옷깃 한번 오늘 다운받아 봐야겠습니다. 저는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역시 우리 김근호 과장님도 다운 한번 받아보시고 공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다운주,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해봤는데 다운주에 도움 말씀 주실 분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죠.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사실은 대우 인터내셔널 등 상사주도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연일 랠리를 내던 우선주들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LG 생활건강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약 네. 11,000원 정도 빠져서 25만 4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단기 차익 매물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과도한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선주들의 그 현재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왔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LG 생활건강 우선주뿐만이 아니라 뭐 대상우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키우, 현대모비스 우선주, 남양유업 우선주 등도 다 같이 뭐 4%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보면은 뭐 이런 우선주들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약 20% 정도 뭐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한 21% 정도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올해 우선주 급등의 시작은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투자 주체는 외국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외국인의 매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우선주를 강하게 순매수하는 것은 그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 최근 그 주가 급등이 그 과열 양상으로 뛰고 있어서 크게 상승한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대부분이 4%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뭐 단기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최근 그런 급등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추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반등할 때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일반 보통주들이 최근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매수를 일반 보통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 차바이오엔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주식들을 그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작년 두산의 경우에도
그 네오플럭스를 분할하면서 기관들이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낸 적이 있는데요. 또한 바이오주들이 최근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1,700원 정도, 500원 정도 빠져서 1,7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의 그 담당자들과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면은 그 분할해서 신설하는 회사 지분을 100%가 그 차바이오 앤 오스텍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산과는 예전에 두산 경우와는 좀 많이 틀리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 수급이 악화된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계들의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 수급적인 악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좀 관망 후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TX인데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 STX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대 빠져서 지금 2,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호재가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어떤 큰 호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관망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차바이오엔도 관망 후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우선주들 비중 축소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1970대입니다. 코스닥도 파란불 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오르면서 기관 매수로 코스닥이 나홀로 기관이 사는데 빨간불로 그나마 바뀌어 다행이네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주셨었는데 한데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이사님은요. 간밤 뉴욕 증시가 빠지긴 빠졌죠. QE 축소 시사 때문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조정이었다라시면서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매수 마인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이제 QE 축소 기준이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어떤 경기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지표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바뀔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 주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자나깨나 급등 테마주 조심이라는 의견, 그리고 정지현 실장님은 역시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1980대에서 안착을 못하면 1950,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은요. 외국인들 매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시면서 2003 부근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단 사기보다는 관망 쪽의 의견이 낫겠고, 개인적으로는 드라기 22 총재 연설까지 보고 나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스탠스, 전략을 짜겠다라는 의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총 5분의 의견이 있었었는데 이런 어떤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도를 표시해 줄까요? 오늘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간밤에 사실 워낙 큰 이벤트가 있어서요. 우리 정영훈 팀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시도를 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3번 시도하니까 연결이 됐네요. 자, 네. 오늘 공감 정도부터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저는 오늘 공감 의견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의견에 박재민 팀장님의 의견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팔긴 팔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조정일 것인지 시장이 다시금 하락 추세로 갈지 외국인들한테 달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외국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역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일까지 지금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역시 외국인이 이제 현선물에서 동반지에 좀 매도 좀 공세를 나서면서 오전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선 뭐 최근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트렌드를 좀 유지해 왔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순매수 전환은 역시 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이라는 점을 좀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오늘은 다소 좀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순매수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팀장님만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다시금 박스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2천은 또 시간이 좀 걸릴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뭐 시황보다는 역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좀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이 부분이 역시 뭐 지수에는 좀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역시 뭐 경기가 완만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구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의 수급에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탈피할 수 있는 2,000포인트대를 안착하느냐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뭐 빠른 좀 매수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2,000포인트의 안착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이후에 한번 매수에 좀 가담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00포인트를 안착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주도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망 자세를 좀 유지하는 게 맞고 2,000포인트 안착 이후에 한번 매수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요? 사실 뭐 실적이 좋으면은 시장과는 상관없이 잘만 가더라고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역시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트렌드고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의 흐름이 좋다는 점에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솔재지를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이제 최대 그 인쇄용지와 백판지 생산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골판지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와 관련해서 역시 시장 트렌드의 한 축을 좀 담당하고 있는 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황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거쳤었는데 이 제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살아남은 제지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솔재지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하반기에 있을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주회사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을 담당하게 되고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주회사 전환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이제 투명성 증가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지 사업부만 남게 되기 때문에 역시 수익성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자회사 지분법 손실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 역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더욱더 좀 증가시킬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15,000원 가격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좀 저점 매수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한 12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PR 한 14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한 17,000원 정도 선까지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짧게 한 1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즈 2000 안착 후 본격적인 어떤 전략 짜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정형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집니다. 코스피가 198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외인들의 수급 상황도 역시나 오늘은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도세 좀 굉장히 좀 강하진 않지만서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주네요. 괜찮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한 300억 가까이 매도세인데 크진 않다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주의는 해야겠죠. 지수 영향, 외인과 기관들 동시 매도라는 거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정이 있을 때 1980포인트 이런 깨질 거나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전적은 52전 37승 15패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애강리미테드 그리고 EM코리아, 로만손, 유원컴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ICT가 역시나 손절가 터치 안 하고서 좀 손해 구간이고요. 애강리미테드 마찬가지고, 자, EM코리아 수익 중, 로만손 수익 중, 유원컴텍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3%를 안 가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유원컴텍만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유원컴텍이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9,500원까지 무료보다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면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좀 홀딩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도 밑꼬리 달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EMLSI에서 제주반도체로 사명이 바뀌었죠. 자, 유진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을 잘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진기업이 바닥권 차트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바닥 확인을 한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바닥 라인은 선을 그어드릴게요. 바로 이 라인인데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렇게 반등을 보통 주고 반등을 주면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올라갔던 가격대 자체가 3,700원, 3,8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주고 오늘 지금 3% 이상 가고 있는데 반등을 준다면은 반드시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3% 이상 오를 때 무슨 포인트죠? 그렇죠?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수급이 크게 들어온다 이거죠. 이거 포인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 먹는다면 재밌는 종목,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도 가장 이 업종 중에서 업황 중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타 다른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1분기 실적이. 근데 유진기업만이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 또 역시나, 그리고 하이마트 판 거 금액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추천은 안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계속적인 횡보 구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차트 흐름 바닥권이 아닌 바닥권 라인 한번 레벨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꾸준하게 지금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충분하게 반등을 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고요. 반등을 준다면 이 종목은 6,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종목,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요. 좀 더 차트를 크게 보면은 그 고점, 전고점 라인 자체는 8,000원, 9,000원대인데 아무리 못 가도 6,000원대 3%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걱정은 안 할 종목이고요. 꾸준하게 또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주반도체랑 유진기업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해드리냐면요.
제주반도체도 좋은데 제주반도체는 내일 좀 노려봐도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유진기업이 지금 이미 올라가기 때문에 유진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진기업이 지금 반등을 줘서 다시 한번 60일선에 안착을 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통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자면은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크게 올라간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좀 더 이어져 상승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좀 최근에 좀 나와줬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이번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3,49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 나와서 1차적인 목표가 3%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 한 4,000원 정도까지도 좀 길게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490원 매수가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기업 말씀드렸고요. 역시 3% 한번 노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막 열렸다는 중국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메리츠 정금증권으로 가서 남성욱 대리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의 지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HSBC발 제조업지수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상치 궁금하고요. 오늘 일단 개장 상황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상해 종합지수 2297.1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소폭 밀려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흐름하고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 약세 흐름 보였었습니다. 일단 경기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IT, 미디어, 통신 장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PMI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투자 프로젝트 간소화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 자금 이탈 부분이 그 외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분석들이 다른 업종에 대한 수급상으로는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주가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구 자금 이탈 부분하고 작년 7월에 그 절전형 가전제품 및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게 요번 달로 종료가 된다는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신부, 발개위가 이미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3년 연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그 시범 지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상 이제 트레이딩에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이후 보조금 정책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해당 종목들의 제자리 찾기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장 분위기 얘기 들어봤습니다. 남성욱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었던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인터플렉스였었죠. FPCB 업체고 삼성과 애플에 동시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2분기 흑자 전환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라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갤럭시 S4 여기에 이제 어떤 벤더 선정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오해는 이미 풀렸죠. 오히려 공급이 계속 이제 공급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공급량은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흑자 전환도 가능할 테고요. 자, 인터플렉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미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인터플렉스. 오늘 시초가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시초가 대비 한 2%가량 조금 못되게 수익이 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시초가 조금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매도하거나 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에 핑크색 라인 보이시죠? 55,00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강정부정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49,500원 하회시니까 약간 손절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다는 것도 참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때문에 1970선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일단 80은 되찾았습니다. 의외로 코스닥이 같이 끌려 내려갔다가 다시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의외로 버냉키도 실망, 그리고 의사록도 실망감을 줘서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